아내를 죽인 것처럼 당신도 죽여주지. 멕시코의 태양은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이 뜨거웠다. 8년 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안개 낀 아침을 뒤로하고 이곳에 정착한 페리 마치에게 이글거리는 태양은 새로운 삶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새로운 아내를 얻었으며 두 아이와 함께 완벽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다. 과거의 그림자는 길고 끈질겼지만 멕시코의 강렬한 빛 아래에서는 희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사업상의 문제로 파트너와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돈 문제였고 신뢰의 문제였다. 페리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고 목소리는 뱀처럼 낮게 깔렸다.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악마를 꺼내 보이고 말았다. 입 닥쳐. 더 이상 까불면 당신도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 아내를 죽였던 것처럼.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파트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8년간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주문이었고 차갑게 식어버린 진실의 파편이었다. 페리 마치는 그 한마디로 스스로를 올가맬 덫을 놓아버렸다. 멕시코의 태양 아래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내슈빌의 그날 밤으로부터 이어진 끈질긴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1996년 8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했다. 레빈 가문은 내슈빌의 저명한 법조계 명문가였다. 성공한 변호사인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딸 제닐 레빈 마치.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으며 두 아이의 사랑스러운 엄마였다. 남편 페리 마치는 장인의 재정적 지원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장인의 로펌에서 일하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위였다. 그들이 사는 그림 같은 저택은 내슈빌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그림 뒤에는 깊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페리는 아내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뒤틀린 자존심과 통제욕이 들끓었다. 제니스는 남편의 냉정함과 비밀스러움에 지쳐갔다. 부부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깨진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마침내 제니스는 결심했다. 그녀는 1996년 8월 16일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예약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다. 운명의 8월 15일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8월 29일 제니스의 부모님은 마침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딸과 연락이 끊긴 지 2주가 지난 후였다. 6살 난 외손자의 생일 파티에도 나타나지 않은 딸의 부재는 단순한 가출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경찰이 페리를 찾아갔을 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8월 15일 저녁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아내가 12일 정도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여권과 현금 1,500달러를 챙겨 자신의 차를 몰고 떠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페리의 진술은 논리정연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내가 집을 나간 직후인 15일 밤 9시경부터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니 씨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알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자정에도 전화를 걸었다. 제니스의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 사위의 목소리에서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무언가 연극적인 슬픔을 느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들을 두고 말없이 떠날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의 모성적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제니스의 행방은 묘연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전무했고 그 어떤 친구나 가족도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실종 신고 후 약 일주일이 지난 9월 7일 제니스의 차가 집 근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은 듯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차 안에는 페리가 아내가 가져갔다고 말했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신분증, 신용카드, 옷이 든 여행 가방, 세면도구 파우치. 하지만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행 가방 안에는 드레스 종류의 옷만 들어있을 뿐 속옷인 브래지어는 단 한 장도 없었다. 세면도구 파우치에는 칫솔과 빗이 빠져 있었다.
장기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짐이라고 하기에는 어설프게 짝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꾸며낸 무대 소풍 같았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남성이었다. 그는 제닛이 실종된 8월 15일 밤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끌고 가는 한 남자를 마주쳤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응시했다. 제보자는 신문에서 페리 마치의 사진을 보고는 그날 밤 마주쳤던 남자가 바로 그였음을 확신했다. 이 제보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하나로 꿰뚫는 실바리가 되었다. 경찰은 페리가 아내의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버린 뒤 미리 차에 실어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가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졌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페리의 주변 인물들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멕시코에 살던 페리의 아버지 아서마치가 아들을 돕기 위해 급히 내슈빌로 돌아왔다. 그는 며느리가 실종되고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관심이나 슬픔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의 행동을 감싸고 변호하는 데 급급했다. 페리는 경찰에게 아내가 떠나면서 남겼다는 해야 할 일 투돌리스트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타이핑된 문서였다. 경찰은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에 있던 컴퓨터를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페리는 집에 도둑이 들어 하드드라이브만 훔쳐갔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서가 아들을 도와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짙어졌다. 경찰이 페리의 집을 수색하던 중 그의 감춰진 과거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1991년 날짜로 된 서명 없는 편지 다발이었다. 페리가 장인의 로펌에 합류하기 전 다른 로펌에서 일할 당시 함께 일했던 여성 법률 보조원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노골적이고 음탕했으며 병적인 집착이 담긴 연애 편지였다.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파고들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페리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다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페리가 익명으로 편지를 그녀의 책상에 두고 가는 현장을 포착했다. 이 일로 페리는 해고당했고 성희롱 소송을 피하기 위해 여성에게 25,000달러의 합의금을 분할 상환해야 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아내 제닛과 처가에 철저히 비밀로 붙였다. 경찰은 마침내 8월 15일 밤의 진실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제닛이 이혼을 결심하고 집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옷장에서 이 낯선 여성에게 보낸 음탕한 편지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추궁했을 것이다. 배신감에 떨며 다음 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통보했을 것이다.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고 장인에게 모든 것이 알려져 경제적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자 페리는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모든 정황 증거가 페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제닛의 시신이 없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제닛이 실종된 지 불과 4주 후 페리는 장인의 로펌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데리고 시카고로 이사했다. 그는 레빈 부부가 손주들을 만나는 것조차 철저히 막았다. 이것은 페리와 레빈 가문 사이에 길고 지독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법원에 제닛의 재산, 즉 집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한 관리권을 신청했고 1997년 봄에는 집을 판 돈 6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 레빈 가문은 손주들을 되찾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였다. 1999년 5월 일리노이 법원은 마침내 레빈 부부에게 2달에 한 번씩 손주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페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아서가 있는 멕시코로 도망쳐버렸다.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 것이다. 제닛이 사라진 지 3년 반이 지났을 때 테네시 법원은 마침내 그녀에게 법적 사망 선고를 내렸다. 2달 후 페리는 멕시코에서 새로운 여성과 재혼했다. 그는 마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듯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레빈 가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손주들을 되찾기 위해 멕시코 현지 당국의 도움을 받아 직접 멕시코로 향했다. 또한 페리를 상대로 딸의 죽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페리에게 1억 1,35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레빈 부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손주들의 양육권을 완전히 가져오려 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심지어 2003년 봄 페리가 항소하면서 민사소송 배상 판결마저 뒤집히고 말았다. 법과 정의는 마치 그들을 외면하는 듯했다. 페리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번번이 빠져나갔고 레빈 가문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다. 시간은 흘러 제닛이 사라진 지 8년이 지났다.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 갔다. 페리는 멕시코에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내슈빌 경찰서로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멕시코에 있는 페리의 사업 파트너였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페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그가 전한 페리의 협박 내용은 수사관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가 내 아내를 죽였던 것처럼 당신도 죽여주지. 8년간 잠자고 있던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페리 스스로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증가보다도 강력한 자백이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8년간 멈춰있던 사건의 톱니바퀴가 다시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2004년 12월 미국 검찰은 마침내 페리 마치를 제닛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멕시코 경찰과의 공조 끝에 그는 현지에서 체포되었고 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길고 긴 도피 생활의 끝이었다. 페리가 체포되자마자 법원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레빈 부부에게 넘겼다. 8년 만에 그들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손주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하지만 페리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수감된 그는 절망하거나 반성하는 대신 끔찍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한 동료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제보했다. 페리가 자신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출소하면 자기 장인, 장모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수사관들은 경악했다. 그는 레빈 가문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수사팀은 즉시 함정 수사에 돌입했다. 그들은 제보자에게 녹음 장치를 부착시키고 페리와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했다. 녹음된 페리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계획적이었다. 그는 제보자가 자신의 장인, 장모를 살해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자 내가 얼마나 흥분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돌파구였다. 그의 내면에 양심이나 죄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페리는 한술 더 떠 자신의 아버지 아서가 범행 후 도피처와 자금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제보자가 감옥에서 아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게 했다. 아서는 아들의 범죄 계획에 대해 듣고도 망설임 없이 범행 후에 멕시코로 오면 된다고 말하며 아들의 청부살인 계획에 동조했다. 아들을 향한 맹목적이고 뒤틀린 부정이 만들어낸 끔찍한 공모였다. 페리가 체포된 지 3개월 후 그의 아버지 아서 마치도 청부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늙고 병든 아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검찰과의 가명 협상 플리바겐에 동의하고 8년간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경찰 신문실에서 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고백했다. 아들 녀석이 저에게 전화해서는 둘이 말다툼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고였다고. 제닛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서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제닛의 시신을 차에 싣고 주 경계를 넘어 켄터키주의 외진 숲속으로 향했다. 그들은 깊은 숲속에 시신을 유기하고 그 위에 나뭇가지들을 잔뜩 쌓아 올렸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곳에 불을 지피거나 산불이 나서 모든 흔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또한 아서는 자신이 아들의 집에 가서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를 빼내버렸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아서가 지목한 켄터키주의 숲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제닛의 유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바람대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모든 흔적이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될 뿐이었다.
2006년 8월 7일, 제닛이 실종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해, 페리 마치에 대한 살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시신은 없었지만 그를 둘러싼 정황 증거, 그의 입에서 나온 자백과도 같은 협박, 감옥에서 꾸민 청부살인 계획, 그리고 아버지의 결정적인 증언은 그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막고 있었다. 배심원단은 페리 마치에게 2급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에게 총 5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추적 끝에 악마는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의 아버지 아서 마치는 재판이 끝난 그해 12월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제닛의 시신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녀는 켄터키 어딘가의 이름 없는 숲에 한 줌의 재로 흩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10년이라는 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것은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모두를 속여온 한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었으며 딸을 잃은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거둔 처절하고도 위대한 승리였다. 내슈빌의 안개는 거쳤지만 한 가족에게 남겨진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다.